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현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원에 살면서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반 혹은 그 이전부터 시험 준비를 하는 게 통상적인 경우라 제 친구들은 이미 회계사 명함을 달고 일선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동영이 네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성적도 좋고 똑똑했는데 여태 시험 준비 중이야? 네, 뭐 그렇게 됐어요. 듣자니 넌 군대도 면제였다면서 왜 시험 준비가 이렇게 늦어졌니?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너 할머니하고 둘이 산다고 했었지? 네, 할머니 편찮으신 건 좀 좋아지셨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힘들게 투병하시다가.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어쩌고 할머니와 둘이 살았냐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두 돌이 되었을 무렵 서로 성격 차이로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혼하자마자 곧바로 재혼을 하셨고 엄마는 돈을 벌러 일본으로 혼자 떠나셨다가 그곳에서 또 재혼 상대자를 만나 그곳에 정착하셨죠. 네, 냉정하게 말해서 저희 엄마 아빠는 각자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면서 저를 버렸습니다. 재혼하기 전이든 그 후이든 전 엄마 아빠 얼굴을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부모님이 저를 먼저 찾는 일도 거의 없었기에 머리가 굵어가면서 저는 두 분에 대한 어떤 기대나 믿음을 아예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유 불쌍한 우리 동영이. 그래도 이 할미가 살아있는 나는 너 밥 안 굶기고 학교도 보내주고 할 거니까 걱정 말어라. 알았지? 할머니, 절대 아프셔도 안 되고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저한테는 할머니가 엄마고 할머니가 아빠예요. 금쪽 같은 내 손주 두고 할미가 어찌 일찍 죽니? 걱정 마라 동영아. 이 할머니는 네가 장성에서 대학도 가고 또 장가도 가는 거 다 보고 죽을란다. 할머니 감사해요. 저 어디 안 버리고 키워주셔서. 그런 말이 어딨노? 할미한테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란다 동영아. 엄마도 아빠도 날 버렸는데요. 버리다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하든 년인지 놈인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한 사람이 누군지 이 할미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던걸요. 동영이 엄마 아빠는 새 가정 꾸려 재혼하면서 어린 아들 내팽개쳤다고. 동영아, 엄마 아빠가 절대 널 내팽개친 게 아니란다. 네 엄마는 특히나 돈벌이 좀 잘 되면 널 데려간다 했는데 거기서 일이 잘 안 됐단다. 듣자하니 건강도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할머니, 그래도 전 할머니가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 애미애비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할미가 최선을 다하마, 너한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가 부모님에 관해 억하심정을 가질까봐 엄마 아빠 얘기가 나오면 그 두 사람을 대신해서 어떻게든 변명하고 좋게 말하려고 노력하시는 할머니였죠. 동영아,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널 데려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 각자 가정 꾸리고 먼저 안정되는 사람이 널 데려간다 했는데 사정이 그리 되지 못해서 그런 거니 너무 서운해 말어라. 응? 네, 할머니가 이거 하나는 말할 수 있다. 애초에 내가 없었다면 네 부모 중 누구 하나라도 널 데리고 갔을 거라는 거. 할머니, 저 이제 그런 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엄마 아빠 대신해서 변명 안 해주셔도 돼요. 혹시라도 할미는 네가 네 부모에 관해 평생 나쁜 마음을 먹고 살까 봐서. 할머니, 저는 이제 엄마 아빠에 관해 그런 감정조차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들어갈 쯤부터는 아예 부모님에 대한 원망 같은 감정마저도 버려두고 살게 되었거든요.
현타가 오면서 각자 가정 이뤄 산다고 1년에 한 번도 날 찾지 않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완전히 버려졌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증오감이 물밀듯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사람이요. 누군가를 지독하게 증오하는 일만큼 제 살 파먹기로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결국 내 자신을 미워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걸 일찍 터득한 저였습니다. 사실 중학교 시절 저는 할머니 몰래 엄마 아빠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엄마는 일본에서 귀국해서 경기도 가평에 살고 있었고 아빠는 저와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지, 동영아, 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니? 그냥 엄마 어떻게 사시나 궁금해서요. 그래도 사람을 찾아올 때 미리 연락을 해야지. 엄마가 당황하잖니. 그때였습니다. 양갈래 머리를 경쾌하게 묶은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대문을 열고 통통 튀어나오더군요. 엄마, 밖에서 뭐해? 이 오빠는 누구야? 아, 그냥 엄마가 아는 남학생이야. 여기서 쫑알거릴 생각 말고 너 얼른 집에 들어가 있어. 어서. 엄마는 이부 여동생 앞에서 저를 엄마가 아는 남학생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전 너무 어이가 없었고 피식 조소 비슷한 웃음이 비어져 나오더군요. 동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오늘은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네, 바쁜데 찾아와서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전 차갑게 쏘아붙이고 냉정하게 뒤돌아서 엄마 집을 떠나왔습니다. 돌아서자마자 뜨겁고 서러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더군요. 아빠를 찾아갔을 때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안절부절하면서 동영아, 미안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아빠가 새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다. 네, 잘 알고 있어요. 너를 데려와서 같이 살아야지 수십 번 결심했는데 아빠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구나. 사업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누가 아빠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찾아온 줄 아세요? 아니, 이제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새엄마나 이복 형제들과 한 집에 살며 적응도 못할 것 같고 그럴 바엔 차라리 지금처럼 할머니와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누가 보면 아빠랑 살고 싶다고 제가 구걸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요. 동영아, 아빠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왜 아빠 말을 그렇게 삐딱하게만 받아들이니? 같이 살자고 해도 제가 싫어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나 두 분 다 툭하면 할머니 핑계 대면서 절 데리러 온다 아니다 변명하시는데 만약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어떡하셨을 건데요? 동영아, 그건 당연히. 그리고 있지도 않은 상황을 왜 억지스럽게 가정을 하고 그러니? 그냥요. 할머니 없으셨음 저 고아원 직행이었을 것 같다고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예요. 아빠와도 그날 이후로 만남을 가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삶에 어렸을 적부터 적응을 했고 중학교 시절 사춘기가 찾아오던 즈음 처음으로 제가 엄마 아빠를 찾아갔었고 참 비정하고 씁쓸하기 짝이 없는 취급을 받은 후로는 제 마음속에서 엄마 아빠라는 존재 자체를 싹 지워버렸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겠네요. 게다가 할머니는 저를 위해서 온몸이 부서져라 헌신하셨습니다. 아빠는 사업이 기울며 저에게 기본적인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고 어느 정도 먹고 사는 형편의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는 붕어빵과 오뎅 등을 길거리에서 파시면서 팍팍한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다리 많이 아프시죠? 제가 좀 주물러 드릴게요. 아유, 됐어. 그냥 드려. 공부하느라 네가 힘들지. 할미가 뭐가 힘들어. 종일 추운 데서 서서 장사하시는데 다리가 아프지 왜 안 아파요. 시험 기간만 아니었음 나가서 도와드렸을 건데. 죄송해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할미 장사를 네가 왜 도와? 동영아, 공부는 때가 있는 거라 놓치면 하기 힘들다.
넌 할미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알았어요, 할머니. 저 공부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대신 머리도 식힐 겸 할머니 안마부터 좀 해드리고요. 아이고, 내 새끼. 손끝이 야물기도 하지. 아유, 시원하다. 우리 손주 안마에 하루 피로가 다 풀리네. 장사를 끝내고 돌아오신 할머니의 다리와 팔을 주물러드리면 할머니는 틀니를 빼서 잇몸만 보이는 주글주글한 입으로 환하게 웃곤 하셨습니다. 겨울이면 종일 밖에서 붕어빵 트럭하느라 얼음장같이 차가운 할머니의 다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동영아, 아침 먹어라. 네, 근데 할머니는 왜 고기를 안 드세요? 할미는 이도 시원찮고 고기 먹어봐야 체나한다. 그래도 저만 고기 반찬을 먹어요? 나이 든 놓친 애는 고기 먹어 좋을 것도 없다. 동영이 너처럼 공부하는 학생이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할머니, 제발 그러지 말고 같이 좀 드세요. 할머니 너무 이러는 거 가끔 좀 짜증난다고요. 얘가 갑자기 아침 밥상에서 왜 화를 내? 할미가 먹고 싶었으면 먹지. 불어 너만 먹이겠니? 할머니는 뻔히 생활비를 아낀다고 저만 불고기를 먹이면서도 천연스레 그런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깊은 배려와 헌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궁색한 형편 때문에 할머니가 그런 식의 희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서 가끔 그렇게 할머니에게 짜증을 부리곤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 곁에 없는 지금 철없이 짜증냈던 그때의 제 자신이 무척 후회가 되지만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 얼마 안 돼 할머니는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의 예후가 좋지 않아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고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죠. 할머니가 투병을 시작하면서 전 20살 간 넘어 집안의 가장이 돼야 했죠. 학업과 생업전선의 돈벌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일은 몸이 부서질 만큼 고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나란히 마주 앉아 병원밥을 먹고 있다가 흰 쌀밥위로 붉은 코피가 주르륵 떨어지더군요. 처음에 코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숟가락에 밥을 떴다가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웬 코피가. 동영이 네가 얼마나 고됐으면 밥 먹다가 코피가. 미안하구나. 우리 손주가 아픈 할미 때문에 요즘 고생이 너무 많아. 그런 말씀을 하시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할머니셨어요. 할머니, 아니야. 엊그제 제가 코를 막 많이 파서 그래요. 진짜야. 동영아, 요즘 돈 벌려 학교 다니라 힘들지? 할미가 아픈 바람에 어린 너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우리 손주한테 면목이 없고 미안하구나. 할머니, 아니라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세요. 너 대학 졸업하고 장가 갈 때까지는 이 할미가 정정했어야 하는데 이리 빨리 병이 찾아올 줄 할미도 미처 몰랐구나. 폐암 말기의 할머니는 기침을 많이 하고 숨쉬는 걸 힘들어하셨습니다. 평생 붕어빵 트럭을 하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그런 병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더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이미 대학생이고 성인인데 할머니가 편찮으시면 제가 돌봐드리는 게 당연해요. 나이만 성인이지 네가 무슨. 네 나이 때 다 대학 다닌다고 학생 대우받는데 넌 학교 다니랴 공사판 나가 일하랴. 네가 이 할미 때문에 그 생고생하는 거 다 아는데. 할머니도 평생 저 키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전 할머니 고생한 거 갚으려면 아직 세 발의 피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손주는 누굴 닮아 마음이 이리 착하노. 동영아,
너는 복 받을 거다. 세상 누구보다 잘 살고 다 잘 될 거야. 할미가 그리 되게 어디에 있든 널 지켜줄 거야. 병상에서 파리하게 말라가면서도 저를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2년여의 투병 끝에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할머니, 눈 좀 떠보세요. 저만 두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미안하다, 동영아. 네가 장가 가는 것까지 보고 죽으려고 했는데. 할머니, 조금만 더 기운 내세요. 네? 할미가 없어도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알았지? 네, 할머니. 할미가 저 세상 가도 항시 너를 지켜보고 지켜줄 거니까. 동영아, 힘들어도 꿋꿋하게. 할머니, 사랑해요. 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마지막 말에 할머니는 대답 대신 힘겹게 눈을 깜빡이셨습니다. 그 바람에 주르륵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로 굵은 눈물줄기가 흐르는 것을 보는데 마음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죠. 할머니가 운명하시고 나서도 전 한참 동안이나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세상 단 한 명뿐인 나의 가족, 나의 보호자, 나의 편, 나의 우주이자 구세주였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니 한동안 저는 지독한 상실감에 빠져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겨우 대학을 졸업했고 고시원에 들어와 회계사 시험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죠. 사실 할머니가 오래 투병을 하시면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와 전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채무가 상당했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빚을 갚느라 또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할 최소한의 학비를 마련하느라 전 공사판을 전전하며 힘든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야 했죠. 낮에는 일용직 알바,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뛰어가면서 몇 년을 억척스럽게 일한 결과 저는 할머니의 병원비로 생긴 빚을 얼추 다 갚고 또 한동안 제가 시험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모아서 노량진의 조그만 고시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고시원은 원래 남녀가 구분되어 생활을 하는데 제 옆방에는 특이하게도 나이가 든 할머니 한 분이 사셨습니다. 종가, 우리 옆방에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괜찮아? 할머니요? 원래 2층은 남자 전용 층이 아닌가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거야. 그 방이 좀 다른 방보다 널찍하게 빠져서 방값이 좀 비싸서 그런가? 늘 공실이었는데 고향서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 잠시 기거하면 안 되나 부탁을 하는 바람에. 전 뭐 상관없습니다. 이상한 할머니도 아니고 유쾌한 사람이니 뭐 학생한테 방해되는 일은 없을 거야. 네. 제 옆방에는 그런 이유로 할머니 한 분이 사셨죠. 할머니는 팔순이 거의 다 되어가는 나이셨지만 꼿꼿한 허리와 총명한 기억력의 소유자셨죠. 옆방 사는 총각이지? 네, 안녕하세요. 요일별로 입는 셔츠 색깔이 정해져 있구만. 그걸 어떻게? 매일 고시원 오며 가며 보는데 한 달 산이 청년이 입는 티셔츠 색깔에 루틴이 있더구만. 할머니가 루틴이란 말도 아세요? 왜? 늙은이는 루틴이란 말 알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나?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일어나는 것도 늘 정시, 잠자리에 드는 것도 늘 같은 시간. 총각이 아마 우리 고시원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일걸. 그런 것도 꿰고 계세요? 난 여기 고시원에 공부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사람들 하는 형을 잘 보게 된다오. 네. 본의 아니게 옆방산이 그쪽 기척이 전해지는 거니 불쾌해는 말고 또 귀가 들렸다 말았다 해서 내가 그쪽 방 소리 다 듣는 건 아니고. 고시원 살면서
세세한 데까지 프라이버시. 그거에 포기하고 살아야죠. 신경 안 써요. 아유, 총각 참 현명한 총각이구만. 저녁은 먹었어? 식당에 내려가서 먹으려고요. 밑반찬이랑 김치가 있는데 좀 나눠줄까?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런데 전 따로 드릴 것도 없는데. 아유, 나이 지긋한 할매가 손자뻘 청년한테 반찬 나눠주면 뭐 대가를 바라겠수. 난 여기 고시원 사장과 막역한 지간이니 식당이니 옥상에서 반찬도 만들고 김장도 하니까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 할머니가 주신 반찬은 무척 맛이 좋았습니다. 식당 밥이며 파는 밥만 먹다가 오랜만에 손맛이 깃든 장조림이며 멸치볶음, 직접 담근 열무김치 등을 먹자 입맛이 돌아 밥을 2공기나 먹었죠. 와, 할머니 반찬이랑 김치가 너무 맛있는데요? 꼭 우리 할머니 집밥 먹는 기분이에요. 정각도 할머니가 계셔? 네, 작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요. 저런, 정각 표정 보니 할머니하고 많이 각별했나 보구먼. 네, 제게는 정말이지 하나뿐인 할머니셨어요. 할머니가 아빠고 할머니가 엄마고 제 우주셨던 분이죠. 할머니는 제 대꾸에도 뭘 시시콜콜 묻지 않고 밥을 더 퍼주시더군요. 에휴, 밥을 좀 더 먹어. 장조림이 오늘 만든 걸 아주 먹을만해. 이미 2공기나 먹었는데요? 여기 고시원 식판 쪼매내서 밥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 젊은 청년이 소라도 잡아먹을 나이인데 그 정도 가지고 뭐 기별이나 가나. 배는 부른데 할머니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더 먹어야겠어요. 학생은 무슨 시험 준비를 하나? 저는 회계사요. 원래 좀 더 일찍 준비했어야 하는데 공부 빨리 시작 못한 사정이라도 있어? 네. 전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과거 제가 살아온 얘기며 할머니가 투병하시던 얘기 등을 시시콜콜하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산전수전 다 겪은 총각이구만. 어쩐지 응? 얼굴은 어린데 눈빛이 참 어른스럽다 했어. 할머니, 덕분에 오늘 밥 너무 잘 먹었어요. 내가 늙으니라 고시원 틀어박혀 책 보고 TV 보다 남는 시간에 반찬 만드는 게 일이야. 반찬은 늘 차고 넘치니 입맛 없을 땐 언제든 찾아오게. 매번 패를 끼쳐드릴 순 없죠. 말씀만이라도 감사드려요. 예의 차릴 거 없이 반찬 생각나면 노크해. 음식이란 나눠 먹을수록 맛도 더 좋은 법이야. 옆방 할머니는 고시원에 홀로 기거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여유롭고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고시원에 혼자 사시는 걸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턱이 없는데도 옥상에서 김치며 된장을 담그셨고 또 손 크게 반찬을 한 손 만들어서 고시생들과 나눠 먹는데 아낌이 없으셨죠. 특히나 맛있는 반찬이나 간식을 만들면 저를 많이 신경 써서 챙겨주셨어요. 동양총각, 공부해? 아니요. 저도 잠시 쉬려고 하던 참이에요. 감자 좀 부쳤는데 좀 요기하고 공부해. 감자전이요? 그래. 비도 좀 쏟아지고 해서 오늘 같은 날은 전을 좀 먹어줘야지. 안 그런가? 와, 맛있겠네요. 감자전. 비가 오는 날이면 감자전이며 김치전을 부쳐서 가져다 주셨고 또 가끔은 김밥이나 잡채 같은 특식도 만들어서 할머니와 같이 먹었습니다. 할머니, 저 매번 이렇게 얻어먹기만 해서 죄송해서 어쩌죠?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다는데도 자꾸 그러네. 그래도요. 음식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값이며 정성. 그런 게 보통이 아닌데. 이 나이 되면 동양총각 같은 사람들이 다 내 손주처럼 느껴지고 나는 법이라네. 게다가 총각은 열심히 악착같이 사는 모습이 참 이뻐. 제가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도 있나요, 뭐. 다 자기 입장에서 열심히들 살지. 아이고, 그렇지만도 않아.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아서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맥이 풀려 게으르고. 전 사실 게으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게으르면 안 되는 이유라니. 그게 뭔데? 저희 외할머니 살아계셨을 땐 할머니가 붕어빵 트럭 하시면서 엄동설안에 하도 고생하시는 걸 봐서 나 혼자 게으를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 임종 직전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삼시세끼 밥 잘 챙겨 먹고 꿋꿋하게 열심히 살라고. 할머니하고 약속 때문에 그리 열심히 사는 거야? 네, 맞아요. 뭔가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기운 빠지는 것보단 그냥 그렇게 좀 단순하게 할머니 말씀 잘 따르자. 세상에서 유일하게 날 사랑하고 아껴줬던 분이니까. 그러면서 기운 내죠, 매일. 저 세상에서도 동영 총각을 매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총각 할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도 하셨어요. 언제나 절 지켜보실 거라고. 총각 할머니는 저 높은 데서 총각 지켜보며 매일 뿌듯하시겠네. 일이 하루하루 악착같이 열심히 사니.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내가 옆방 살며 하루 스케줄이며 동선을 다 알잖나. 아마 우리 고시원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장학생이 동영 총각일 거라고 내 장담하네. 시험 결과가 좋아야죠 뭐. 총각은 아마 잘 풀릴 거야.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걸 어찌 아냐고? 그냥 보면 알아. 왜? 말이 안 믿겨? 전 옆방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저 씩 웃곤 했습니다. 젊은 총각이 어려운 형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걸 알고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하시는 덕담이려니 뭐 그렇게 생각했더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고시원방에 틀어박혀 한참 복습을 하다가 머리나 식힐 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옆방 할머니께서 빨래를 넣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할머니 빨래 넣으세요? 좀 도와드릴게요. 하며 다가갔는데 뒤돌아보며 손을 흔드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바닥으로 픽 쓰러지시는 겁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창백한 낯빛의 옆방 할머니는 미동도 없이 꿈쩍을 안 하시는 겁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있는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신을 잃으신 거였죠. 전 당장 119 구급차를 불러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보호자신가요?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친할머니세요? 아니요, 저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일단 현재 유일한 보호자시니 환자분 상태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심장 스텐스 시술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알고 계셨나요? 그런 사실은 몰랐어요. 수술받은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총각을 다투는 수술이라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몇 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흔한 휴대폰조차 가지고 계시지 않아 고시원 사장님의 동의를 얻어 제가 할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할매가 연구 없는 거나 매한가지라. 동영 총각이 병원에 있는 동안 좀 챙겨줄 수 있겠어? 네, 그렇다면 제가 당연히 보호자를 해드려야죠. 총각도 공부로 바쁠 텐데 미안하네. 아닙니다. 옆방 할머니께서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전 할머니와 긴 시간을 보낸 건 아니었지만 서로 속을 터놓는 각별한 사이가 된 상태였고 평소에 반찬이니 간식이니 소소하게 저를 잘 챙겨주신 분이라 할머니의 보호자를 자처했습니다. 수술이 끝나서도 한동안 간병인 노릇을 하며 병상을 지켜드렸죠. 한참 공부해야 할 수험생이 늙은이 병간호를 하고 있으면 어째. 학원 수업 들을 건 다 끝났고 자습하는 기간이라 병원서 공부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어제도 로비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어? 네, 여기 병원 로비가 밤에 조용해서 공부하기 좋더라고요. 아휴, 동영총각은 참 어디 가서도 부지런히 사는구만. 할머니, 오늘 날씨도 좋은데 밖에 잠깐 산책하러 가실래요? 그럴까? 보니까 햇살이 쨍하니 날씨 한번 좋구만. 그러니까요. 이런 날은 바깥바람도 좀 쐬고 햇빛도 쬐고 그러셔야죠. 총각이 내 아들, 딸, 며느리보다 100번 낫구먼. 할머니, 아드님, 따님이 계셨어요? 고시원 사장님은 할머니가 연고가 아무도 없다고 하시던데. 내가 말이 헛나왔네. 아들, 딸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있었으면 총각 같은 자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려던 거야. 할머니는 조금 당황하신 듯 버벅거리며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전 나름 지극정성으로 할머니를 간호해드렸습니다. 연고도 없이 홀로 힘들게 투병하시는 옆방 할머니를 보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기도 했고 또 평소에 저에게 따뜻한 애정을 주시던 분이라 시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한 보름 정도를 옆에서 간호해드렸어요. 아휴, 지금 머리까지 직접 감겨주고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쩌지? 저도 그간 할머니께 신세 많이 줬는걸요. 할머니 덕분에 고시원 생활하면서도 맛있는 밥 잘 챙겨 먹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요즘은 친자식도 부모 간병 잘 안 하는 시대인데 내가 인복이 있나 싶어. 총각 같은 사람을 만난 거 보면. 저도 할머니 같은 분 만난 거 보면 인복이 있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내가 성격이 까다로워 간병인도 잘 못 쓰는 성미인데 참 총각 같은 구세주를 만날 줄이야. 제가 곁에서 살뜰히 챙겨드린 덕분인지 할머니는 다행히 병세가 호전돼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동영총각 덕분에 무사히 회복됐네. 늙은이들이 병원 생활 오래 하면 우울증 오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총각이 있어서 병원 생활 잘 보냈어. 아니에요. 할머니 무탈하게 나으셔서 다행이에요. 내가 참 301호 총각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 내가 이 은혜 꼭 갚을게.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나서 고시원을 퇴소하셨습니다. 지방의 한적한 시골에 있는 요양원으로 떠나신다는 쪽지 한 장을 남기고 후련히 사라지신 할머니였죠. 전 다시 고시원에서 수험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루하루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옆방 할머니께서 고시원을 퇴소한 지 한 일주일쯤이 흐른 후였습니다. 한참 공부하다 잠시 휴대폰을 봤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여러 통 걸려왔더군요. 그 번호로 전화를 제가 다시 걸었을 땐 낯선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는 겁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땡땡기업 비서실장 강수철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저한테 무슨 일로? 한분남 회장님을 혹시 아십니까? 한분남 회장님이요? 네? 한분남이라면 혹시 제 옆방 302호 할머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쪽이 그렇게 대답할 거라더니 회장님 말씀이 맞네요. 네, 옆방 할머니 성함이 한분남 회장님이셨죠. 그런데 제가 아는 한분남 할머니는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할머니신데요. 그렇게 생전 처음 듣는 식품회사 기업의 비서실장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인생의 드라마 같은 이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안 회장님께서 정동영 씨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고 좀 모셔오라고 하는데 오늘 점심 같이 드시겠어요? 점심이요? 공부하느라 바쁜 분이니 오래 시간은 안 뺏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랑 같이 점심 식사하는 거죠?
네, 회장님과 같이 식사하실 예정입니다. 11시까지 고시원 앞으로 차 대기시킬 테니 그 시간에 맞춰 나와 계시면 됩니다. 전 조금 얼떨떨한 기분으로 밖으로 나가 기다리는데 웬 삐까뻔쩍한 하얀색 리무진 한 대가 고시원 앞에 턱 다가와 서더군요. 운전기사가 직접 내려 차문을 열어줬고 전 생전 처음 타보는 비싼 차의 내부에 감탄하며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운전기사가 절 데리고 간 곳은 5성급 호텔의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문이 열리자 안에서 곱게 양장을 한 할머니께서 활짝 웃으며 달려나오시는 겁니다. 아유, 동영총각, 오랜만이야. 아니지, 할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유, 모르던 내 정체를 알게 돼서 많이 놀랐지? 그건 사정상 숨겼네만. 사실 나 이런 사람이야. 할머니는 파우치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저에게 내미시더군요. 가만 보니 꽤나 유명한 식품회사였고 할머니는 그 회사의 CEO셨던 겁니다. 이 옆방 할머니가 여기 식품회사 회장님이셨단 말씀이세요? 그렇다네. 본의 아니게 내 신분을 속여서 미안해. 아니에요. 그런데 회장님 같은 분이 왜 굳이 저런 좁고 낡은 고시원에... 이해가 안 가지? 식품회사 회장식이나 된다는 할머니가 그런 고시원 생활을 했다는 게? 네,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질 않아서요. 일단 안에 들어가서 식사부터 하자고. 동영총각이랑 같이 알콩달콩 밥 먹던 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할머니는 저를 무척 반가워하시며 호텔의 프라이빗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군요. 정갈한 코스의 한정식 요리가 준비되었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그런 비싼 정찬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는 신분을 속이고 고시원에 들어오게 된 연유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더군요. 사실은 내 신분을 속였다기보다는 모든 걸 다 훌훌 털어버리고 고시원으로 들어간 거였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아들 하나에 딸 둘, 슬아의 자식이 셋이야. 연고가 없으시다 해서 자녀분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자식들과 연을 모두 끊고 회장 직함도 내려놓고 고시원에 들어간 거였네. 그럴 만한 무슨 연유라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 사연을 얘기하자면 꽤 길어. 한숨을 푹 쉬고 좀 어두운 낯빛으로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는 할머니셨습니다. 그렇게 전해 듣게 된 할머니의 가족사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더군요. 아, 엄마, 대체 재산 상속은 언제 해주실 거예요? 남들은 상속세 줄일 방법 알아봐서 미리미리 증여해준다는데. 너 마치 이 어미에게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엄마, 이번에도 오빠만 건물해주시는 거 아니죠? 야, 너 결혼할 때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또 뭘 바라니? 아니, 내가 뭘 그리 많이 받았다고 그 난리야? 그러는 언니는? 형부 사업 말아먹으면서 그때마다 엄마가 커버 쳐주신 거 따지면 건물 2채는 가져가고도 남아. 아니야? 이것들이 오빠 앞에서 진짜 이씨. 야, 니들 잘 들어. 다른 집은 이렇게 재산 빵빵하면 다 장남이 우선이야. 이씨. 아니, 오빠는 장남이라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상속 문제만 나오면 꼭 장남 포지션 취하더라. 그래, 그건 언니 말이 맞아. 오빠가 말만 장남이지 뭐. 장남으로서 해야 할 도리하는 거 하나라도 있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모르냐? 그만한 대우를 너랑 엄마가 해주고 자리를 만들어 줘봐. 내가 왜 장남 역할을 못해, 어? 주주총회에서 또 말 나왔어. 너 저번 분기 실적도 바닥으로 말아먹은 주제. 무슨 장남은. 너 같은 무능한 장남이 상속 경영에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나 알기나 해? 아, 그럼 누나가 한번 회사 경영 해봐. 맨날 스파니 피부과니 다니면서
돈 쓰고 쇼핑 다닐 생각 말고, 어? 이게 어디서 누나한테 감나라 배나라야. 아, 됐어. 애진작에 절연하자고 소리 지른 게 누나였어. 상속 얘기만 하면 눈이 벌게 져가지고. 아니야? 니들 다 조용 못해? 깜짝이야. 엄마, 귀 좀 떨어지겠어요. 아, 우리 엄마는 정말 나이가 드셔도 목소리 하나는 짱짱하셔. 누가 회장님 아니랄까봐. 오늘부로 선언한다. 너희들이 더 이상 다툴 필요도 없을 거야. 그래, 내가 왜 이 생각을 진작 못했지? 엄마, 우리 상속 문제에 관해 뭐 명쾌한 해결책이라도 있으세요? 뭐 절세 잘하는 유능한 변호사라도 어디 수소문하신 거요? 아우, 다들 시끄러워. 유언장이니 상속각서니 다 새로 쓸 거다. 김비서, 당장 최 변호사 여기 들어오라고 해.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토시 하나 빼지 말고 잘 받아 적고 법적으로 공증 다 받아놔요. 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나 한분남 회장은 기업의 모든 지분과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자식들에게는 앞으로 더 이상 이론의 재산 증여도 없을 것이다.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세요? 엄마, 치매세요? 대체 왜 이러세요? 엄마, 아무리 화가 나셔도 이건 아니죠. 우리 앞으로 뭘 먹고 살려고요? 내가 여태 너희들에게 준 것만으로도 너희들은 평범한 사람들 이상의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누리고 살지 않니? 그리고 앞으로는 좀 너희들 힘으로 자립해서 인생을 살 생각을 해라. 아, 엄마, 재산 때문에 저희 다 절연하고 사는 거 아시면서 그런 냉정한 소리를 하세요? 형제간에 절연하게 만드는 재산은 득이 아니고 독이다. 내가 하나 져서 그 독을 없애겠다는 거야. 절연한 자식들, 나도 꼴도 보기 싫다. 나도 너희들과 절연해서 사라질 테니 그리 알아.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선포하듯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오셨다는 겁니다. 아휴, 평생 호유식을 질리게 해봐서 내 남은 생은 최대한 간소하고 소박하게 살고 싶었다네. 그래서 고시원을 들어오신 거예요? 마침 노량진에 아주 절친한 고향 선배 오빠가 고시원을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연고도 있고 하니 그곳으로 들어갔던 거야.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 동영 총각을 부른 건 내가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야. 제가 무슨 은혜씩이나요? 괜찮아요, 할머니. 아니야. 총각이 고맙기도 하지만 내가 비로소 돈을 쓰고 싶은 데를 발견했어. 청년처럼 건실하고 성실히 사는 순수한 청년에게 내가 번 소중한 돈을 쓰고 싶어졌네. 전 할머니의 지원으로 고시원을 나와 쾌적한 소형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원하던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일전에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동영 총각은 원래 꿈이 회계사야? 원래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서 경제학 전공해서 국제적인 금융맨이 되는 거. 그게 제 꿈이었어요. 아직 젊은데 왜. 할머니, 저 적은 나이도 이젠 아니고 미국 대학을 뭐 아무나 가나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고시원 옥상에서 지나가며 했던 말을 기억하시곤 바로 유학 지원을 해주신다는 할머니셨습니다. 몇 번이나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부디 마다하지 말고 내가 해주는 지원 받아요. 총각과 지내며 난 돈으로 살 수 없는 위로와 희망을 느꼈어. 내가 위독했을 때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하고. 난 가진 게 돈뿐이라 돈으로 보답하는 거니 부담 갖지 말라고. 전 그렇게 할머니의 적극 지원으로 꿈에 그리던 미국 대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반년 정도 악착같이 준비한 결과 미국 유명 대학에 합격을 했고 전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학부와 대학원까지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저는 할머니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동양총각 같은 사람을 내 가족으로 삼고 싶으니 내 양아들이 되어줄 수 있겠어? 전 할머니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양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틈만 날 때마다 미국을 방문하셔서 제가 공부하는 모습도 보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준비해 주시고 하면서 살뜰히 챙겨주셨죠. 그런 할머니의 보살핌에 보답하고자 전 밤잠을 줄여가며 치열하게 공부했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지 5년 만에 국제적인 금융맨으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게 되었습니다. 미국 월가의 유명한 은행에서 2년 정도 일하며 경력을 쌓은 뒤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같은 업계의 대기업에 고액연봉으로 계약을 마친 뒤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죠. 전 할머니 회사의 금융자문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한참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안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얼른 병원으로 좀 와주세요. 전 두방망이질 치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며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VIP 중환자실에 파리한 얼굴로 누워 계신 할머니셨어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단 얘기를 왜 안 하셨어요? 늙은이야.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한 건데 뭐 그걸 굳이 시시콜콜하게 말해 걱정시키나? 그래도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 말씀을 하셔야죠. 동영이 같은 청년이 내 양아들이 되어줘서 참 고마웠어. 일에 평생 치이고 자식들에게도 배신감만 느끼다가 동영이 너를 만나 사람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었단다. 할머니,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던 제게 조건 없이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성공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내가 아니었어도 넌 뭐든 했을 아이다. 단지 나의 재력을, 그런 것들이 너의 능력에 날개를 달아줬을 뿐. 할머니, 조금만 더 살아주세요. 네? 조금만 더 제 곁에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고시원서 부대 끼며 살던 그때가 참 재밌고 좋았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의 고시원 옆방 할머니이자 회장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슬픔과 황망함 속에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할머니의 법무팀을 총괄하던 변호사가 전화를 했더군요. 최 변호사님,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회장님께서 동영 씨에게 거액의 재산을 상속하셔서 그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요? 네. 법적으로 간단한 절차만 밟으시면 되니까 내주 중에 로펌 한번 방문해 주시죠. 전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유학 지원이며 아파트까지 할머니에게 받은 것이 너무 많았는데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죠. 전 결혼을 약속한 저의 여자친구에게 이런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자식들에게까지 재산 상속을 일절 안 하셨던 분이 자기한테 그런 거액을 남기신 거 보면 다른 속뜻이 있으신 게 아닐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원체 당신을 믿고 신뢰하시던 분이었으니까.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민해봤는데 자립청년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이다. 당신이 누구보다 힘들게 공부했으니까 이신전심의 발로구나. 자기가 반대하면 어쩌지 하고 고민했는데 고맙다. 내 선택 지지해줘서. 더 멋지고 좋은 일에 쓰는 거잖아. 우린 스스로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버는데 뭐. 안 그래? 당신을 할머니께 제대로 소개시켜드리지도 못하고. 그게 참 마음에 걸린다. 추모원에 모실 거라면서 나중에 그곳에라도 같이 찾아뵙자. 그래. 결혼식 전에 꼭 그렇게 하자.
그런 결정을 내린 날, 전 제 사랑스런 예비 신부의 손을 잡고 그 옛날 할머니와 함께 고시원 생활을 하던 노량진 골목길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살던 고시원은 외양만 좀 더 낡은 채 그대로 있더군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 하다 그냥 주변을 여자친구와 산책하다 돌아왔습니다. 해질녘에 복잡한 하늘빛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저 하늘 위에서 날 지켜보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는 그런 생각이요. 외할머니, 그리고 옆방, 아니 회장님 할머니. 두 분 다 그곳에서 평안하시죠? 절 사랑하고 지켜주신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할게요. 두 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긴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